슬브타임즈 2022년 12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브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슬브타임즈 역사 기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들을 객관적으로 좀 보려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어떤 편향성 없이 이 시대를 어떤 관조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기를 스스로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진행을 좀 합니다. 이 슬브타임즈를 보시는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 대단히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 12월 3일자 첫 페이지로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16강에 진출한 거 아주 극적인 이 골이었습니다. 저도 2시까지 봤는데 연장전 1분에 터져 나온 말하자면은 이 결승골 에 대해서 역시 손흥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의 골을 받아서 황희찬이가 넣은 장면은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조선일보 쪽의 추가적인 뉴스인데요. BBC에서 이렇게 슈퍼히어로 커리커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BBC 뉴스에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쇼트 유튜버라는 게 있죠. 이 견공이 이렇게 흰 눈동자가 보이고 이제 사람한테 눈치 보이는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느낀 겁니다만은 개와 같이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이 개도 진화하고 있다. 진화라는 게 이제 저희는 어떤 기능이 좀 없어지더라도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진화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흰자위를 보이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 눈치를 본다 이런데, 우리가 엽을 이렇게 쳐다보든지 하면은 흰자위가 인간만큼 그렇게 잘 보이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흰자위가 보이도록 눈이 커지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진화를 했을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눈치를 본다기보다도 상대방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화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공께서 우리들하고 요 사진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도 이 개들이 요즘은 눈동자들이 흰자위가 많이 보여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존하려니까 이렇게 내 요 눈동자 돌아가는 걸 보고서 좀 내 마음을 알아줘, 이런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늑대와 진돗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또 봤고, 유튜브에도 많이 진돗개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진돗개들은 흰자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늑대는 물론 안 보이고요. 그래서 진돗개는 인간하고 살면서 주인에 충성하지만 눈동자까지는 돌리지 않고 늑대와 같은 방법으로 고개를 돌려 주인을 본다. 또 청력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이 견공께서도 이 청력이 좀 퇴화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생존을 위해서 인간하고 살면서 이 청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졌다. 후각은 아직도 상당히 음식 먹으려고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야단 많은 장면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거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같이 길들여진 인생, 제 자신한테 했던 얘기 같기도 합니다.
조직에서 저도 개같이 길들여진 인생으로 살았겠죠. 거기에 또 충성했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을 나와서 야생 늑대로 생존하기에 생존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희망사항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한 이 인터넷을 키면은 사진들을 좀 MS에서 보여주는데, 유럽의 성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세의 성들은 유럽에 주로 성주 귀족들의 안전을 위한 성이었지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은 아니었다. 물론 이 성 안에는 일반 백성도 들어가 살지만은 대부분은 성주들을 보필하는 하인들 성격이 성 안에서 살고, 일반 농사 짓는 농노라고 그랬죠. 옛날에 농노들은 밖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대한 그걸로 수용할 수 있는 성까지는 이 안에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들어가는 거지, 평상시는 이 성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건주의와 왕권주의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조선 500년이나 옛날 우리나라 왕정 시대 때 삼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성을 만들면은 말하자면은 양반들만 사는 성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한양 전체가 넓게 성곽을 그렇게 쌌었죠. 그래서 서울의 성을 보면 서울 안에 있는 양반 귀족이나 백성들을 모두 지키는 성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성들이 또 따로 있죠. 산성은 전쟁 시에 방어를 위한 용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산전도에 치욕을 했던 남한산성 피난에서 항쟁했던 거기에도 지금도 가보면은 성 안에 일부 소수의 성곽 안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도 몇 군데 마을이 거기에 남한산성 안에 있었겠죠. 그것도 계속해서 뭐 지켜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해서 찾아본 건데, 서울 외곽의 이 복원 및 형상화한 게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복궁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북대문이 뭐 어디 있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이 또 있고 뭐 이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도 같이 살았던 거죠. 이 백성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남산 쪽도 이렇게 이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 쪽도 이렇게 경유하고, 어렸을 때는 남산 장충동 쪽 성벽에 있는 데 가서 성벽 타고 놀고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신형 B-21 스텔스 폭격기, 우리가 뭘 봤죠? 그게 어저께부터 쭉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뭐 공개한다고 해서 오늘 뉴스가 ABC 뉴스 루이스 마르티네즈라는 기자가 이제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봤군요. 근데 생긴 거는 뭐 한 30년 전에 이게 만든 모양하고도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소형화됐다고 그러고, 싸게 만드는 대신 이제 수량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방어용으로, 방어 공공용으로 쓸 계획이다 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구체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은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 어디서나 첨단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강점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게 한 50년간의 최신의 기술들이 다 집합된 그런 거기 때문에, 노스롭 그룹몬이라는 방위산업업체의 작품인데,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우리는 비밀 무기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핵 개발 뭐 등등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맘만 먹으면은 레이더에 안 걸리고 가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 기지를 바로 그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나라는 또 핵이 없기 때문에 그 핵 방어 속에 지금 집어넣어 준다고 혈맹으로 동맹으로 돼 있으니까 나름 조금 이런 이 발표가 안심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뉴스로는 펜타곤 신형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라는 의미로 AP 타라코프 기자가 또 소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국 2035년까지 1,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이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재 그 핵폭탄은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좀 자꾸 그 국력이 좀 약간 내려가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미국이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연합뉴스에서도 한번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진짜 그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이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해서 그걸 뭐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동영상. 그래서 정보 감시, 정찰, 전자적 공격, 다양 영역 네트워킹 등도 수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신 데이터 센서 통합 기술 30년여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폭격기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의 군사작전용으로 진입했던 이 폭격기는 워낙 커가지고 옆에 이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서 쭉 날아오고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거는 이 B-21은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서 가서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가공할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 발사 후 10분에 일본의 3차례 발사로 비슷한 지점에 낙하해서 환동사의 뉴스인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매우 발전되고 있다 하는 건데 이 기사를 쓴 분은 옛날에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 지금 대행도 하고 있고 사또 마사히사 참의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자민당 국방위원으로서 사무국장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대에 걸쳐서 왜 국민에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이 핵을 갖지 않는 독재국가는 최종적으로 미국에게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재팬 뉴스에서 노 재팬은 어디 갔어? 앵화 약세로 한국에서 일본 여행과 급증. 뭐 저도 좀 빨리 일본에 좀 가고 싶은 일이 있어요. 좀 가서 좀 가야 될 일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한국은행이 앵화 예금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앵화 약세 때 좀 사들여 가지고 앵화를 좀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노재패는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이제 문이라고 쓰면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일본 번역 AI는 달정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달정권 때 노재팬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한 거지 일반 국민들은 놀러 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막 그랬었는데 좀 풀리고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또 물가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 차라리 앵화 약세 때 가서 똑같은 돈이면은 가서 좀 맛있는 일본식 맛있는 음식 우리나라도 맛있는 음식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11월 20일에는 하루에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층 건물 안에 돼지 수십만 마리, 중국에서 초고층 양동 빌딩이 조업을 한다. 조업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네요. 커리어라는 일본 매거진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메모드한 이 돼지 농장이네요. 도시 농장.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국가화 이런 거 되면서 도시강산, 도시농업, 그 다음에 도시 이제 축산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텃밭에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쿠바를 우호적으로 보는 그런 이 환경론자들이나 뭐 이런 쪽의 옛날 그런 환경책을 보면은 쿠바의 수도에서는 위에서 돼지를 키우면은 말하자면은 오물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영양분으로 해서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거를 매우 높게 평가해서 하는 게 있는데 냄새가 났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거를 좋게 또 소개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은 도시 축산의 시대로 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돼지들이 들어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 양돈이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들의 어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또 큰 역할을 하는 이걸 발빠르게 중국에서 좀 하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도시 아파트의 물론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거 문화가 아파트화 되면서 우리도 뭔가 동물농장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양새 아닐까. 중국 같은 경우에 감시장치들이 워낙 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1983년 동물농장 같이 돼가는 게 미래 세계가 아닐까. 인간도 결국은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네요. 윤 대통령이 짱점인 전 주석 분향소를 조문했다. 이 중국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관계해서 방목력도 싸는 이거 중국 무슨 밍 대사죠. 한국말 되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 완전 스파이 기질이 있는 거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예의는 서로들 지켜주는 게 좋은 거죠. 윤 대통령 잘 가서 조문 잘 했고 그 다음에 방명록에 심심한 애들을 표하고 좋은 얘기 다 써가지고 했습니다. 또 어저께인가 조전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보다는 약 한 하루 정도 늦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걸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치룰 예정입니다. 중국 인민의 관심을 좀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를 이쪽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알리바바 마윈이 요즘 행방불명됐는데 일본에서 발견됐다 하는 뉴스에 사람들이 또 흔들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면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지 시위에 베끼던 중국. 과연 이 제목이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코로나19는 개인 책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도 좀 표현이 그렇고요. 이게 베이징 YTN 강정규 특파원의 기사 뉴스인데 모두가 자기 건강에 제일 책임자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그리고 조금 봉쇄를 좀 풀고 있다는 식으로 쭉 나왔는데, 그럼 시진핑이가 말하자면 시위에 물러났느냐, 그런 쪽으로는 풀지를 않고 관영 CCTV에서 독성이 약화돼 가지고 방역 정책을 새롭게 이제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래서 이제 이 파우치 미국 CDC 책임자는 이게 백신을 중국에서는 자기 자부심 때문에 글로벌 제약들의 백신을 안 쓰고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거를 쓰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통제를 강화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비의적으로 그렇게 푸는 것 같은 뉴스를 하면서 그러나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중국 경찰이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 전화와 얼굴을 사용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추적을 해서 위협, 구금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국가가 쌓아오는 강력한 감시도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물농장 1984년 그 얘기를 그 중국이 그 새로운 말하자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14억이나 되는 인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옛날 천안문 때하고는 틀리게 다 추적해서 주동자들을 다 색출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푸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도 특파원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수백만 대 이상의 CC 카메라가 감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CC 카메라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휴대폰에 이동하면은 뭐 맘만 먹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 동선 이런 것까지 다 우리나라도 추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1. 자민 공명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합의 선제 공격도 가능성이라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가끔 인용하는 기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의외로 남성보다도 여성 기자 이름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분들 중에서도. 난 기자란 것은 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남성 평등 여성 가족부 있어서 이런 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다들 능력이 있으면 다 하고 그러는 거지. 꼭 여성 가족부 있어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슬슬 보통 국가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 쪽에서도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넘어가고요. 화물연대 파업 11차 민노총 여의도 부산항소 전국노동자대회 조선비주 최유정 그렇죠. 또 여성 기자 이름이 나옵니다. 부산 쪽에서 민주노총이 화물연대가 했던 건데 민주노총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화물 노동자 총파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마다 이 중국은 유인물을 찍을 데가 없으니까 백지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인쇄업자들은 노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생겼어요. 이거 다 인쇄물 해가지고 몸만 오면은 다 유인물 나눠주고 이 조직이 어떻게 돈이 많은지 참 이런 국기까지 국기관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돈 많은 애들이에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업무 개시 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했다. 계엄령에 비유하면은 니들은 벌써 다 잡혀 들어갔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계엄령에 비유하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 상황도 미국이 철도 파업 을 할 것 같으니까 상원이 나서가지고 철도 저지 법안을 통과했으니까 중국 이상으로 만약에 철도가 파업하면은 강제적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죠.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팔도 파업 저지 법안까지 만들었다면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 윤 정부가 이 힘으로가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서 강제 집행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도 이 생산 영업 물류 다 잘 대우해 줘야 된다. 동급이다. 그래서 꼭 이쪽을 화물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를 그만큼 대우를 해 줘 가지고 국가산업의 동맥이 끊기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도 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면을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물류계통에서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환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은 운송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말하자면은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가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이것은 민간 기업 자체 내에서도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의 6조에서 10조 원 투자 전망,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의 뉴스 보도인데, CIP, 에퀴노르,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KFW 등도 투자 저울질 하고 있다. 셀 축구장 크기 84개 설비를 한다. 울산 조선 및 기자재 업체와 협력하겠다. 한 금융회사도 PF 협력을 검토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울산 앞바다에 이 부유식 풍력 발전소를 외국 자본이 짓겠다. 이게 뭐가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거고, 한국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겠어요. 이 토탈이라는 데가 참 프랑스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러시아 야말반도에도 천연가스 투자가 돼 있고, 뭐 중국 자본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야말반도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쇠빙선 LNG 선을 갖다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세계 최초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공급을 했었죠.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울산 앞바다에 발전기를 띄운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의 미래에는 안정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쯤에 해서 조선소나 해양 플랜트 기업들, 그 다음에 기자재 만드는 기업들이 울산과 온산 단지 내에 많이들 있고, 또 창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달은 풍력 발전을 조달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우리나라 또 산업의 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멀리서 자재를 조달해서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조달해 가지고 이런 풍력 발전을 하겠다. 충분히 그러한 산업 능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거에 의해서 조선업에서도 조금 물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12월 3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